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교정치료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과정, 교정진단과정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진단준비과정을 통해서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들, 방사선 사진, 그 다음에 임상사진들, 입안사진, 얼굴사진, 이런 것들과 함께 치아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기록을 가지고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조합을 해서 교정치료를 위한 어떤 정보들을 추출을 해내고 교정치료 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돼요. 제가 제 스스로 제 치료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교정치료 계획서는 이렇게 작성이 되면요, 환자 서명, 교정의사 서명, 똑같죠. 환자 교정의사가 똑같기 때문에 서명을 받아서 서로에 대한 합의를 한 후에 교정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교정치료 계획서가 필요한 이유는, 교정치료는요 2년, 3년 이렇게 진행되는 치료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계획서가 없이는 저희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기억 못해요. 이분을 처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치료하리라고 계획을 잡았다라는 문서화된 기록이 있어야 제가 그것을 보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런 치료 계획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 계획서가 이미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치료 계획서에 따라서 교정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또 어떠한 준비 과정들이 들어가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영상은 교정치료를 시작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냥 참고사항이 될 수 있겠고요. 교정치료를 처음 시작하시는 교정과 의사 새내기 혹은 교정치과를 개원을 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치과 교정과 의사 후배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과정은요,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고 진료실에서 검사 자료를 가지고 와서 원장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그냥 환자분들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아마 그런 과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교정치료의 전반적인 과정들을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진단검사라고 첫 번째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교정치료를 위해서 여러가지 엑스레이 사진, 방사선 사진과 여러가지 임상검사들 자료를 만드는 과정을 진단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교정을 하는 병원에 가면 정밀검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이 진단검사 과정이거든요. 자, 진단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 진단검사 과정에서 취합된 이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분의 최적의 치료 계획을 잡는 과정을 교정진단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교정진단 과정이 거쳐지면 있잖아요, 이러한 치료 계획서가 나오게 돼요. 이거 제 치료 계획서고요. 치료 계획서를 적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예바에서는 예바만의 어떤 치료 계획서 어떤 포맷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 참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예바를 거쳐갔던 교정과의 많은 후배들이 있거든요. 예바를 거쳐갔던 후배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이 계획서를 쓰고 있는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편리하게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게 예바 이영철이가 참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필요하신 교정과 의사 선생님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공해 드릴게요. 소주 한 잔이면 제공해 드립니다. 공짜는 아닙니다. 이렇게 교정치료 계획서가 나오면요, 교정치료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차례들이 쭉 정리가 돼요. 계획서니까요. 계획의 첫 번째는 교정치료 전 해야 되는 일반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1번이 돼요. 교정치료 전에 모든 충치 치료를 완료하는 게 좋고요. 사랑니를 뽑는다든지 많이 상해 있는 치아를 뽑는다든지 등등등의 어떤 교정치료 전 해야 되는 처치들을 합니다. 교정치료 전 어느까지의 처치를 해야 되는지는 교정진단 과정에서 나온 치료 계획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정치료 전 처치를 한 다음에 클린체크라는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인비절라인으로 교정치료를 하는 경우, 제가 지금 제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비절라인으로 교정을 할 거기 때문에 클린체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일반 교정장치는 클린체크라는 게 없고요. 저 과정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냥 바로 교정치료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클린체크라는 과정은 제 치료 계획서에 맞춰서
그에 맞는 인비절라인 장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비절라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그 다음 교정치료를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교정치료를 하고, 교정치료가 보통 뭐 2년 몇 개월 이 정도의 평균기간을 가지잖아요. 그렇게 교정치료를 하고 나면 유지치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교정치료를 했던 그 결과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 근데 이 유지치료에 대한 오해도요, 교정치료의 그 결과를 100%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대충 한 90% 유지한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0%는 유지가 안 될 분들은 유지를 해서도 안 돼요.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유지치료에 대한 방송을 만들게 된다면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부끄러운 제 얼굴이 나옵니다. 부끄러워. 제 얼굴이 옆에서 이렇게 볼 기회가 잘 없거든요. 참 이거 크로마뇽인 뭐 이런 쪽 있죠. 그쪽으로 생긴 것 같아요. 원시인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뭐 두상도 엄청 크거든요. 자, 앞모를 보시면 아랫입술이 좀 더 나왔죠, 그죠? 아주 심하지 않은 주걱턱의 어떤 전형적인 입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에서부터 내려오는, 코를 좀 세워볼까요? 일단 코에서부터 내려오는 라인에서 저 위쪽에서 윗입술을 이루는 각도 있죠. 이걸 비순각이라고 해요. 인터넷에서 엄청 잘생긴 배우들의 옆 얼굴 사진이 있으면 그걸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비순각보다는 조금 더 직각으로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주걱턱이기 때문에요. 턱이 앞으로 조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야 되는 위에 앞니의 각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위에 앞니가 조금 나와 있어야 나온 턱과 조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순각이 약간 이런 거고, 전반적으로 입이 약간 튀어나와 보이고, 그리고 아래쪽 입술이 더 튀어나와 보이는 이유는 아래턱이 크기 때문에 뭐 그렇게라고 분석이 됩니다. 갑자기 방송하다가 좀 슬퍼집니다. 제 얼굴 계속 보다 보니까 저도 탱글탱글하고 활기 넘치는 그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새 나이가 얼굴에 묻어나네.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5, 60대 선배님들도 계신데 40대 후반밖에 안 된 새끼가, 그죠? 그래도 좀 슬퍼요. 자, 이거를 방사선 사진으로 찍어보면 전형적인 안극교합의 앞니의 각도, 생김새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래쪽 앞니가 뒤쪽으로 많이 누워있는 어떤 각도를 보이는데, 아래 턱의 생김새 있죠? 생김새로 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치아가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 이게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게요, 교정치료를 받아서 그래요. 원래 있던 치아 각도로 있으면 앞니가 너무 튀어나오니까 제가 교정치료를 예전에 받아서 안으로 치아를 조금 눕혔거든요. 주걱턱 교합을 조금 개선해보기 위해서 예전에 했던 일들인데, 지금은 이 일들을 조금 더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교합 아니다라는 게 교정과 의사의 눈에는 일단 보여요. 옆 얼굴 방사선 사진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사진을 찍는 목적이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이제 분석치인데요. 이게 앞니, 골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머리뼈에 대한 고정점들,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서 각 치아의 각도라든지 턱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재는 그런 분석 방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정과 의사는 100% 다 믿진 않아요. 왜? 이게 A 항목이 이러면 B 항목에서 보상을 하기도 하고요. A 항목이 정상인데 B 항목이 안 좋아서 A 항목이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할 때 아주 복잡한 연관관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각 항목들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가지 어떤 수치만 가지고 치료 계획을 결정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교정과 의사들은 전반적인 걸 다 고려해서 앞니 각도가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 앞니 각도 똑같은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느냐, 이 하나의 항목만 보지 않고 다른 항목들을 다 조합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말이 좀 어려워졌는데, 하여튼 이 사진은 이런 어떤 분석을 위해서 찍는다라는 거. 이런 사진도 찍어요. 교정과에 가면 항상 웃는 사진을 찍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스마일 사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얼굴의 중앙선에 대한 앞니의 중앙선 평가라든지, 윗 교합 평면의 평가,
교합 평면이라는 건 위쪽 치아와 아래쪽 치아가 맞물리는 그 평면을 말하는데요. 그 평면이 얼굴의 수평선, 얼굴의 평면과 일치를 하는가, 뭐 그런 것에 대한 평가. 그리고 웃었을 때 위의 앞니의 수직적인 평가. 즉 웃었을 때 앞니가 너무 많이 보이거나 너무 안 보이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스마일 사진이 필요해요. 그 스마일 사진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또 다른 사진에서도 조금씩은 되는데, 다 사진을 조합을 해서 가장 정확한 평가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스마일 사진을 찍는데, 이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하여튼 교정과에서 이 사진을 찍으려고 좀 웃어주세요라고 하면 좀 최선을 다해서 웃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가 조금 더 좋은 평가들을 해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제 입안 사진이 나옵니다. 아이고, 얼굴도 부끄럽고 막 입안도 부끄럽고 지금 뭐. 낱낱이 벗겨진 느낌, 그거 아시나요? 일단 제 앞쪽 정면 사진인데요. 제가 예전 교정치료 받기 전에 입안 사진이 있어요. 대학병원에 있을 텐데 그게 너무 20년 전 사진이 되나니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예전에 아래쪽 앞니에 6mm의 공간이 있었거든요. 6mm의 공간이라고 하면요, 대충 아래쪽 앞니 하나가 6mm 정도 나와요. 아래쪽 앞니 하나가 뽑힌 정도의 그 정도의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공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앞니는 진짜 틈이 듬성듬성 컸고요. 그리고 위에 앞니 이 사이에도 있잖아요, 틈이 있었어요. 이 사이의 틈은 제가 교정치료를 받기 전에 제가 인턴 시절 때 보철과 인턴을 할 때 보철과 선생님이 연습 좀 해보자 해가지고 앞니 사이를 레진으로 이렇게 떼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진으로 좀 채워서 여기는 한 1mm 정도의 공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하여튼 이 사이에는 레진이 지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정하면서는 이 레진까지 떼버리고요, 전부 교정으로 다 모아볼 생각입니다. 앞니가 이렇게 오목한 건요, 예전에 짜장면 먹다가 젓가락 안 빼고 씹어가지고요, 젓가락 흔적 깨졌어요. 그런 분들 자주 계시죠? 저도 뭐 저만 그렇게 바보 같은 짓 한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 제법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가 제일 보여주기 싫은 사진. 근데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입안에 증상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좋은 설명들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뭐 좋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잇몸이 내려가는 증상을요, 원래 잇몸이 여기 이 선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간 증상을 치은퇴축이라고 해요. 잇몸이 내려가는 증상이죠. 치은퇴축의 원인은 잇몸이 안 좋아서 이를 안 닦아서 잇몸에 염증이 있다가 깔아앉았을 때 뭐 이런 어떤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원인이 보통 1번이 되겠죠. 그리고 2번의 원인으로 교합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교합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치아가 무리한 힘을 받았을 때 치은퇴축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게 하여튼 이 치은퇴축입니다. 그리고 치은퇴축 위에 이렇게 치아의 뿌리가 드러나 있는 현상, 그리고 이 치아의 뿌리가 드러나면서 여기가 빼였거든요. 이거를 우리 치경부 마모라고 해요. 치경부 마모도 주요 원인으로는 교합이 원인이다. 위아래 치아가 바로 맞물리지 않아서 뭐 치아의 힘이 어떤 불균등하게 이렇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치아 허리 쪽에 있는 범랑지 조직이 떨어져 나가서 치경부 마모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치근, 치아 뿌리에 약간의 충치들이 하여튼 겹쳐있는 양상인 것 같긴 한데, 구강내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치과 의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 치아 관리를 못해서 슬프다. 그리고 이쪽에 까만색 이런 것들은 충치이긴 한데요, 이런 충치가요 10대 청소년들에게 있으면요 빨리 치료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충치가요, 저처럼 40대 중반, 중후반의 아저씨가 왔는데 이런 충치가 있으면요 그냥 두라고 그래요. 똑같이 생겼지만 그 충치의 양상이 다르거든요. 정지후식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썩으려고 하다가 그냥 정지한 후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하지 않아도 더 이상 썩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치료하지 않고 놔두고 있어요. 정지후식과 활성후식을 구별을 정확하게 하려면요, 가장 정확한 건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더 썩는가 안 썩는가. 더 썩으면 활성이겠고 안 썩으면 정지겠죠. 근데 저는 제 입안이니까 맨날 지켜보니까요, 일단 더 썩지 않으니까 저는 정지후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까지는 그냥
내 입안이 너무 부끄러워서 뭐 이런저런 그냥 일반 치과에 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교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자, 이 옆 사진인 교정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 되고요. 교합이라는 게요, 저의 이 왼쪽 교합이요, 3급 치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3급이라고 하는 거는 주걱턱 교합 관계라는 이야기인데요. 1급도 정상은 아닌데 그냥 골격은 거의 정상에 가깝고 치아만 이상하면 1급, 아래턱이 작으면 2급, 아래턱이 크면 3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턱이 큰 3급 교합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죠. 이 선 있죠. 4번의 치아의 중심, 이게 어디하고 맞아야 되냐면요, 뼈하고 맞아야 돼요. 이 치아 사이에 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아래턱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이기에, 이게 가장 쉽게 보이기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소우치교합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요. 보통은 견치로 설명을 견치교합 관계가 얘가 여기에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앵글 선생님이 말한 제1대구치의 1급 교합 관계라는 정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어금니 있죠. 위에 어금니의 근심 협측 교두라고 하거든요. 요 선이 아래쪽 첫 번째 어금니에 여기와 맞아들어야 돼요. 그럼 이것도 안 맞잖아요. 선을 보니까 다 아래쪽이 앞으로 나와 있는 교합 관계를 가지죠. 자, 이거를 우리는 3급 구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걱턱 교합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래쪽을 전반적으로 후방으로 미는 이동들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치료 계획을 지금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방사선 사진인데요. 파노라마라고 하는, 파노라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정말 많아요. 전반적인 치아의 개수, 사랑니 존재 유무, 뭐 자세한 건 안 보이지만 턱관절의 관절 형태, 전반적인 잇몸의 상태, 치아의 각도 등등등 볼 수 있는 게 참 많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는 방사선 사진이라서 치과에서 가장 요즘은 기본이 되는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의 잇몸 상태는요, 제가 진단하기로는 중등도 치주 질환이 있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이게 뼈의 레벨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래쪽 앞니의 뼈의 레벨인 것 같아요. 근데 정상 레벨은요, 이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요만큼이 뼈가 녹은 거예요. 뼈가 녹는 증상, 잇몸이 붓고 치조골이 녹는 증상, 우린 치주질환, 어르신들은 풍치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도 오고 있고요. 솔직히 이 잘 닦으면 예방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만큼 부지런하지 못한가 봐요. 그래서 잇몸 질환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제 치아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오른쪽 어금니인데요. 어금니는 크게 뿌리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뿌리 사이에 있는 뼈가 지금 이만큼 녹아있는 양상이 보이죠. 이게 까만색이 뼈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지워볼게요. 탁 지워보면, 그죠? 여기 이 부위에 치감 2개부에 저렇게 뼈가 녹기 시작하면 저 치아는 오래 못 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이미 저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후는 좋지 않다라고 보통은 설명을 하죠. 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정치료 하면서 교정치료를 하러 왔는데 제 잇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요, 교정치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그거 부분은 너무 안 좋아도 교정치료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너무 안 좋아서 교정치료 하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상황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교정과의사하고 상담을 해야지 그냥 일반적인 논리 하나로 정리할 수는 없어요. 이 사진을 찍는 교정과도 있고 안 찍는 교정과도 있는데요. 앞니 뿌리에 대한 사진이에요. 저도 제 뿌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위 앞니 뿌리 형태가 좀 짧습니다 라고 치료 계획서에 적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뿌리 길이 가지고 평생 사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3급 교합이 아까 주걱턱 교합이라고 했잖아요. 아래쪽 앞니가 위에 치아를 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위에 앞니 뿌리가 짧은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 이 앞니가 턱이 나오면서 위에 앞니를 치는 구조니까. 그래서 앞니 뿌리가 사진을 찍는 이유는요, 치근흡수라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 다른 치과의사 치과 교정 전문의와 함께하는 치아 교정 이야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치근흡수가 일어났을 때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항상 이 사진을 찍어 놓는 거죠. 그리고 치아 뿌리 끝에 혹시나 치근흡수를 일으킬 만한 특별한 어떤 원인 요소들이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또 찍는 거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약간의 치근흡수는요, 평생 치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계신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옛날에 20년 전에 해놓고 지금 뭐 방송하기 위해서 제 몸 버려가면서 방송하진 않거든요. 저 두 번째 교정을 하는데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가 뭐 0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클린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클린책이라는 과정은요, 인비절라인 치료를 할 때 인비절라인 장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클린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교정치과에 가서 일반 검사가 있고요, 인비절라인 검사가 있는데요. 인비절라인 검사를 하는 거는 어떤 일반 검사에다가 더하기 인비절라인을 제작하기 위한 과정까지를 진행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클린책이라는 걸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내 치아가 인비절라인 장치를 통해서 어떻게 이동할 거라는 게 눈으로 그려지는 클린책 그래픽이 나오거든요. 무엇이 나오는지는 제가 오늘 클린책 넣는 과정까지만 보여드릴 수 있고 다음에 제 그 결과가 나오면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클린책 화면인데요. 제 치료 계획에 따라서 클린책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거 뭐 의사들만 보이는 인비절라인 사이트에서 의사들이 어떻게 클린책을 넣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 과정만 보면 아니 뭐가 이렇게 간단해? 왜 이렇게 빨리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 또 비밀이 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넣으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는 이런 프로세스를 좋아하니까 인비절라인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나만의 세팅이 인비절라인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에 따라서 가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어떻게 세팅을 하면 인비절라인 치료가 잘 되는지 의사들이 자기들끼리의 노하우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배우려고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조금씩 이제 노하우들을 가르쳐 준다고 인비절라인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만의 노하우들이 안 보이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성인이니까 성인을 선택을 하고요. 인비절라인 교정장치 그리고 이거 인비절라인은 총 이렇게 3가지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거마다 인비절라인을 주문해서 가져오는 가격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치료 비용도 다 달라지고요. 컴프레hen시브 패키지는 모든 교정치료가 다 되는 그런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계수 제한이 없다고 했는데 제한이 있어요. 99개까지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라이트 패키지는 14개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장치를.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익스프레스 패키지는 7개까지. 컴프레hen시브하고 라이트는 전체 교정의 개념이고요. 컴프레hen시브는 전체 교정 중에 복잡한 케이스. 그리고 라이트는 전체 교정 중에 간단한 케이스 중에서도 정말 간단한 케이스. 자, 익스프레스 패키지는요. 위아래 앞니 부분 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7개까지만 만들어주는데요. 익스프레스 패키지는 앞니 부분 교정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익스프레스로 될지 라이트로 될지 컴프레hen시브로 될지는 미리 인비절라인사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거를 인비절라인 어떤 검사 결과를 넣어봐야 아는데 일단 검사 결과를 넣는 데만해도 비용이 들고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비절라인 치료를 많이 해본 교정과 의사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구별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제 정도 케이스는 컴프레hen시브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컴프레hen시브 패키지를 선택을 하고요. 치료해야 할 악궁, 양악 치료를 할 거고요. 양악이라는 거 위아래를 다 치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동에 제한이 있는 치아 없습니다. 다 움직이는 치아고요. 임플란트 이런 거 없고요. 어태치먼트, 필요한 어태치먼트를 저는 자동으로 일단 배치를 선택을 하고요. 어태치먼트라는 건 치아를 움직일 때 사용을 하는 손잡이 같은 건데요. 그것도 어떤 건지는 클린책이 나오면 그걸 보여드릴게요. 클린책이라는 건 그래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게 제목은 클린책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처방전을 내는 과정이에요. 처방전. 클린책을 만들기 위한 처방전을 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태치먼트는 자동으로 배치를 선택해서 첫 클린책을 받은 후에 어태치먼트를 점검해서 제가 원하는 어태치먼트로 직접 변경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후방관계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제 치료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아래쪽 어금니들을 후방으로 밀 거다. 그래서 아래쪽 치아까지 후방으로 밀어서 정상관계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는 상급 구치 관계였는데요. 견치 대구치 관계를 1급으로 저는 교정을 할 거예요. 어떤 걸 제가 선호하냐면요. 저는 순차적 원심 이동이라는 치료 프로토콜을 선호하거든요. 자, 수평픽의 치아 배열은 뭐 이것도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이런 부분들도 클린책 나온 걸 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직접 고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직접 고칠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자세한 거는 뭐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선호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IPR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 삭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앞니의 사이즈를 다듬는 작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나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을 할 거다.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 시간 삭제를 시행을 하려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앞니 사이, 위에 앞니 사이. 왜냐? 위에 앞니 사이에는 지금 레진이 붙어 있기 때문에요. 그 레진을 갈면서 시간 삭제를 할 생각인데 그것도 나중에 있잖아요. 클린책이 나오면 제가 직접 거기다 제가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양만큼 시간 삭제를 처방을 하려고 그냥 특별한 거를 표시를 잘 안 합니다. 저는 첫 번째 클린책이 나올 때까지는요. 발치가 필요하냐? 비발치 치료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특별한 지시사항도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이게요. 케이스가 약간 복잡해지면요. 특별 지시사항 여기에다가요. 적을 말이 엄청 많아져요. 엄청 많아지는데 지금은 별 적을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교정치료를 한번 했고 전형적인 어떤 치료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진행을 해도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 지시사항에 별 말을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요, 구강 스캔. 제 스캔했던 자료들이거든요. 자료를 올리고요. 그리고 제 임상 사진들을 이렇게 다 올리고요. 방사선 사진도 올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방금까지 했던 처방전들을 쭉 정리해주는 화면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제출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출을 하면요. 자, 클린책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이렇게 클린책 처방전을 넣게 되면요. 이 처방전이 인비잘라인사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비잘라인사에 있는 테크니션들이 있어요. 이 테크니션들이 제가 넣은 처방전과 함께 미리 세팅된 저만의 노하우가 담긴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 했잖아요.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제가 원하는 클린책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거는 바로 만들어져 오는 게 아니고요.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 영상이 오게 되면 다음 편을 제가 찍어서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클린책을 만들기 위한 과정까지만 보여드렸어요. 사실은 클린책을 넣는 과정이 정말 뭐 제가 뭐 클릭만 해서 굉장히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죠? 저는 솔직히 인비잘라인 치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다 보면 나만의 루틴이 생기고요. 정말 일들을 빨리빨리 조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저도 예전에 인비잘라인을 처음 할 때는 클린책 하나 넣는데 클린책 그 처방전을 하나 넣는데 막 시간 엄청 걸렸어요. 뭐 고민해야 될 거 많고요. 이제는 뭐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 넣는데 1, 2분 내로 클린책 처방전 하나는 넣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은 진단 과정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는 실제 클린책이 어떻게 나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해 드릴게요. 자, 다음 편에서 만납시다. 안녕!